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을 리뷰를 하고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12장 자료에서 실수한 게 많아서 공지사항을 여러 개 올렸는데요. 그거 한 개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원 분산 분석에서 오류가 몇 개가 있었고, 그리고 일반 이론 분산 분석에서도 오류가 몇 개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 오류는 이 슬라이드에서 오류였습니다. 설명은 그대로 했었습니다만, 이 분산 분석은 단측 검증이 항상 이 오른쪽 기강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단측 검증인데 여기 양측 검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잡습니다. 이게 유수준 0.05에서 기강 여기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요거는 f 함수 f 인버스, 여기 인버스라고 그랬죠. 역함수 f에 역함수를 넣고 여기에다 좌측 누적 확률 넣고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를 넣으면 f 값이 구해집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보다 더 큰 경우에 f 통계량이 우리가 기무가설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무가설은 모든 집단의 평균은 같다죠. 같다. 그래서 기각한다는 얘기는 어느 집단 중에 하나는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원 분산 분석에서 제가 몇 가지 큰 실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기강역을 구할 때 두 번째 자유도, 이원 분산 분석에는 가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처리에 관한 거고, 두 번째 가설은 이 블락에 관련된 가설입니다. 근데 각각에 대한 이 기강역을 설정할 때 이 두 번째 자유도는 k-1 곱하기 b-1입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설명했죠. 이거를 n-k로 설명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틀렸고 이게 맞습니다. 자, 요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보면 SS 처리의 자유도는 k-1, 이 블럭의 자유도는 b-1입니다. 그리고 오차의 자유도는 k-1 곱하기입니다. 이거 곱하기 b-1인데, 요 F 통계량 값이 결국은 MST, 요 MST 나누기 MSE, 요 분자에 들어가는 게 MSE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자의 자유도, 이 오차의 자유도를 분자의 두 번째 자유도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차의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렸고, 그 다음에 정말 잘못된 게 제가 이걸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거꾸로 써가지고 이 반복이 있는 이원 분석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를 이제 검증을 하는데, 그래서 가설이 세 개죠. 가설이 처음에는 상호작용에 대한 가설, 두 번째는 이 처리에 대한 가설, 세 번째는 블락에 대한 가설인데, 이 첫 번째 상호작용에 대한 가설이, 기무가설이 상호작용이 없다가 기무가설이 됩니다. 이걸 내가 거꾸로 있다가 올라갔는데, 사실 이걸 되게 내가 강조를 하면서도 이걸 잘못 썼습니다. 그게 너무 이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좀 교과서를 보면서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겼습니다. 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요걸 절대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있는 이원 분산 분석의 기무가설은 상호작용이 없다.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단 이 기무가설이 요 상호작용에 대한 가설이
이게 기각이 될 때, 기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상호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기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면 상호작용이 없는 걸로 된다. 이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 반복이 있는 이원 분석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할 때는 P값을 보는 게 좋겠죠. P값이 유의 수준보다 더 작을 때, 그럴 때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상호작용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호작용이 유의 수준 0.05보다 더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기무가설 상호작용이 없다가 기각이 되고 상호작용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의 수준이 0.01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P 값이 유의 수준보다 더 크죠.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대로 상호작용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좀 헷갈리게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3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일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 강의 일정을 보면, 지금 곧, 이제 과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마 과제 발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제는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프로젝트는 지금 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프로젝트 발표가 6월 8일하고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일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혹시 이때 이제 대면 강의가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 그냥 실시간 강의로 여러분들 웹엑스라든지 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각 조별로 실시간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안내는 수요일 정도까지 다시 공지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자세한 내용,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거의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3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13장. 13장은 회귀 분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귀 분석과 이제 상관계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선에 상관계수부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특히 요 13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설 검증이에요. 결국 상관계수를 구하고 상관계수의 의미를 알고 상관계수가 뭐다, 결정계수가 뭐다, 그 의미를 알고 그게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에 대한 정확한 검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검증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가설 검증하고 똑같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귀분석 서론인데 우리는 4장에서 산점들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 통계학 그거 배울 때 산점들을 배운 게 있죠. X축에 따라 가지고 Y축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자동차 구매 고객과 연령과 자동차 구매 고객의 연령과 판매 가격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제 요런 이제 13장에서는 두 변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13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수리적으로 표현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두 가지가 하나는 상관계수고 하나는 회귀모형입니다. 이 상관계수는 또 결정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중요한 사례는 뭐 여러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목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상관계수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회귀 분석을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헬텍사가 지불하는 월간 광고비와 월간 매출액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많이 쓰면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뭐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런 거를 보는데 그 회귀 분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을 토대로 그 주택의 1월 난방비를 추정합니다. 그 주택 가격, 그 면적에 따라 가지고 난방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것도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내가 면적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예측의 회귀 분석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형 픽업 트럭의 연비와 엔진의 크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픽업 트럭의 엔진이 크면 클수록 연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한 시간과 점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에 또는 Q&A에 질문을 많이 하는 횟수, 학생들의 질문 횟수와 성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굉장히 상관관계가 클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회귀 분석이나 상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상관 분석부터 보면 상관 분석은 두 변수 사이의 결합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의 기법입니다. 산점도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상관 분석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에 대해서 배웠죠. 종속 변수는 예측이 되는 변수, 그렇죠? 독립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를 이제 종속 변수라고 했고, 이건 이제 Y축에 표현을 합니다.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고, 그 추정의 토대가 되는 변수, 이걸 예측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독립 변수. 독립 변수는 그냥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변수다.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변수다. 그런 의미에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X축에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이 외에 우리가 외생 변수라는 거 배웠죠. 분산 분석으로도 외생 변수. 외생 변수는 이 독립 변수 이외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어떤 그 알 수 없는 어떤 변수들을 통틀어서 외생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점도를 이렇게 다시 보면, 자, 산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점도는 우리가 이제 요 예제는 뭐냐면 이 어떤 판매 사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판매 사원들이 하루에 고객한테 전화를 몇 번 하느냐, 전화 횟수에 따라 가지고 그 몇 대를 파는 판매 대수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본 겁니다. 이렇게 본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각 그 판매원별로 이 전화 횟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복사기의 판매 대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산점도를 그려보면 이런 산점도가 나옵니다. 자, 그걸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는데, 자, 옛날 기억을 살려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화 횟수고 이게 판매 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삽입에 가가지고 그래프에 요걸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죠. 요걸 선택하고 첫 번째 걸 선택하면 이 블랭크가 나옵니다. 이 블랭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블랭크에서 다시 이제 데이터 선택을 해서 일단 요거는 놔두고 추가를 합니다. 계열 이름도 놔둡니다. 계열 이름을 뭐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쳐도 돼요. 이렇게 전화 횟수에 따른 판매 대수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의 값은 전화죠. 이게 전화. 그 다음에 y축의 값은 판매 대수입니다. 이렇게 x값과 y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졌죠. 그려졌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전에 뭐 배웠던 x축과 y축 제목을 넣으려면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x축이니까 전화 횟수, 그렇죠? 판매 대수,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산점도죠. 산점도. 이게 시각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을 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화횟수 x축, x값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y값이 증가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죠. 그죠?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구해봤더니,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는 x축이 증가하면서 y값은 도로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 예제같이 이런 경우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x축이 증가할 때 y축도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은 감소하는 것을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있죠. 자,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 특히 그 골프를 칠 때 그 지독한 라이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꼭 이기고 싶다. 서로 이제 그런 거죠. 서로. 그런 경우에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 한 사람이 잘 치면 다른 사람은 꼭 심리가 흔들려가 못 치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를 한 사람이 잘 치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음의 상관관계보다 양의 상관관계가 더 좋겠죠.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훨씬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장에서는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걸 뭔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강한지, 그죠? 이거 보면 상당히 좀 관계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관계가 강한지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걸 좀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였느냐? 그게 바로 상관 분석이나 또는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상관계수, 표본 상관계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수치로 표현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요 상관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뒤에서 이제 제가 구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x 값에서 x 값의 평균, 그걸 뺀 값에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y 값에서 y의 평균을 뺀 값, 그 두 개를 곱합니다. 곱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죠? 반대로 이게 둘 다 음수구나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나누기 n은 여기 이제 쌍이겠죠. 데이터 쌍의 개수 빼기 1 곱하기 sx 요거는 x의 표준 편차, 요거는 sy 요거는 y, 그러니까 그 종속 변수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r이라는 요 상관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상관계수 r은 바로 두 변수 사이의 수치를 표현한 척도가 되는데, 이 상관계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표본 상관계수는 r로 표현을 합니다. r로. 모 상관계수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rho로 표현합니다.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rho. 여러분들
이런 수식 기호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죠? 이게 로입니다. 콩나물 대가리 같이 생긴 거 로예요. 자, 그래서 표본 상관계수는 소문자 R로 표현을 하고 모 상관계수는 로로 이렇게 표현한다. 상관계수는 등간척도 혹은 비율척도인 두 변수 사이의 직선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계수가 만약에 1이면 이게 일직선상에 점이 이렇게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x값에 따라 가지고 y값이 정확하게 거기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이 상관계수가 1일 때 값이고, 상관계수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정확하게 이 값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한쪽이 감소할 때 정확하게 다른 한쪽도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경우는 상관계수 R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값은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제일 양의 상관관계가 제일 강할 때가 플러스 1이고 음의 상관관계가 제일 강할 때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없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강하게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산점도가 앞에서 봤던 이런 산점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점이 그냥 원형 비슷하게 이렇게 찍힌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0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척 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음의 관계는 한쪽이 증가할 때 다른 한쪽은 감소함을 의미하고 양의 관계는 두 변 사이에 동시에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상관계수가 이제 내가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상관계수가 0.5다 양수로 0.5다 그런 얘기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5다 이건 0.5 이상이다 이러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0.5하고 0 사이에는 좀 약하지만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0.5하고 0하고 사이에서는 좀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0.5보다 더 크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0.5 주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관계수를 한번 실제로 엑셀에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상관계수를 이렇게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그냥 엑셀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없는데 이걸 실제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식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시험에서도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상관계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단 이건 좀 줄이겠습니다. 그림 크기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채울까요? 자, 이렇게 놔두고 자, 각각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여기서 평균을 자, 요게 뭐죠? 콜이라는 게 여기 x죠. x. 요게 y고, 그죠? 요게 이제 판매대수 y축. 요게 종속 변수. 요게 독립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바, y바를 구했고, 이제 표준편차, 요걸 구해야 되겠죠. 표본, 표준편차 두 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 표준편차. 자, 요거는 std dev.s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 다시 이렇게 카피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1 여기 전체가 보면 그죠? n-1 요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냥 뭐 여러분들이 눈으로 세도 되는데 카운트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몇 개냐, 빼기 1 그죠? 그럼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값을 각 x 값에서 x 바 요 값을 뺀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빼기 x 바 요 값을 구하고, 여기에다가는 y 빼기 y 바 요 값을 구해서 여기 이렇게 했는데, 자, x 빼기 x 각 값에서 빼기 x 바 값, 요거 내가 주소를 고정을 하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카피하면은 요 값은 움직이면 더 좋죠.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요 값은 여기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b 앞에다가 내가 요 옆으로 움직이는 게 이 알파벳이니까요. 여기 나와 있듯이 열의 요 주소는 이제 고정을 시키지 않고 달러사인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걸 쭉 카피하고, 요걸 그대로 옆으로 또 카피를 합니다. 자, 카피를 하면 이제 각 x 값에 대한 에서 x 바를 빼고 각 y 값에서 y 바를 뺀 값이 구해졌습니다. 요 두 개를 곱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x, 요거 그냥 곱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알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곱하기 이걸 합니다. 그래서 하고, 요걸 그대로 여기까지 카피하고, 여기서 보면 요걸 다 더해야 되죠. 서메이션 요게 있잖아요. 그죠? 요걸 다 더해야 되니까 다 더한가 썸. 자, 해가지고 요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이게 분자가 되죠. 요게 분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R 값을 여기다 구해 보겠습니다. R은 뭐냐? 요 값, 요 값 나누기, 그 다음에 요 밑에 값 좀 많죠? 요거 n-1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요 x, 이 x의 표본 표준 편차, y의 표본 표준 편차, 요거 곱하기 또 요거, 이렇게 하면 R 값이 나온다. R 값이 0.759 정도가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편의상 한 네 번째 자리까지만 하겠습니다. 0.7590이 나왔습니다. 0.7590.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때, 그죠? 양해상관 0.7590이 이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산점도에서 이 정도 정도로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이렇게 바로 확인이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죠? 0.759 정도 되면 이 정도 눈으로 봐도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결정계수.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죠?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겠죠. 결정계수가 뭔지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결정계수라는 건 뭐냐? 상관계수를 제곱하면 그게 결정계수가 돼요. 어떻게 보면 상관계수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결정계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상관계수의 제곱이 결정계수고, 이거는 종속변수 y의 변동이 독립변수 x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비율이다.
그죠? 그러니까 y가 변하는데 x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결정 변수 r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 변수는 이제 r을 제곱한 값이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0하고 1,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제곱을 했으니까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거죠. 변수들 간의 방향에 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결정 변수, 아까 그 상관계수는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방향이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결정계수는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냥 크기만 나타내는 거죠. 크기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것만 나타내는 게 결정변수다, 이렇게 결정계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 예제에서 이제 이거를 구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뭐 우리가 했던 앞에서 구했던 거를 이렇게 그냥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0.759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하게 결정계수는 이 상관계수 0.759를 제곱하면 그게 0.576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복사기의 판매에 광고가 미치는 영향이 약, 이게 이제 전화 횟수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전화 횟수. 복사기의 판매에 전화 횟수가 미치는 영향이 약 57.6%고 57.6%, 나머지 42.4%는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57.6%고 외생변수의 영향력이 42.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를 이렇게 보면, 두 변수 사이에 상관계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그거를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결정계수를 통해 가지고 그 상관관계의 어떤 정도를 좀 더 이렇게 크기를 가늠을 할 수 있고, 결정계수로서 영향력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요거까지는 사실 굉장히 쉬웠어요. 이거는 뭐 쉽고, 이거는 사실 이 엑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요걸 사실 데이터 분석에 가가지고, 상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상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입력 범위를 그냥 이 두 개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두 개를 넣고, 첫 번째 행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넣고, 출력 범위를 내가 여기다가, 그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정하겠습니다. 정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관계수를 이렇게, 상관분석 메뉴를 이용하면 상관계수를 이렇게 구해줘요. 그렇죠? 구해주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독립변,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이렇게 이 독립변수가 이고 이게 종속변수. 여기는 뭐 같기 때문에 요걸 표현을 안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역삼각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상관계수가 얼마나 유의하냐, 그게 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 대해서는 그 다음 파일에서 내가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